11월 9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11월 9일 119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소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올해가 61회째라고 합니다. 네, 건조한 가을에 화재 사고가 또 유독 맞아요. 많이 발생하잖아요. 난방기구 틀기 시작하면서 또 사고도 많아질 거고요. 불조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오늘 소방관의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 가져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었나요? 불 조심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챙겨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혹시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따가 퇴근하실 때 혼잡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죠.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이재승 기자? 네, 지하철 이틀간 파업입니다. 예.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퇴근길이 문제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 아침 서울 신도림역 모습 보시죠. 조금 이른 시간이라 한산하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 운행도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정상 운행됐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오전 9시부터는 운행률이 평시 대비 80%대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또 지하철 파업이 어젯밤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몰랐던 시민들도 오늘 아침에 본이 많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또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을 만난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지하철을 안 타면은 버스로 2시간씩 걸려서 갈아타야 돼서 지하철 타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삥삥 돌아서 계속 다른 노선 타서 와야 될 것 같은데 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퇴근길 걱정을 하시네요. 네네.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교섭이 5분도 안 돼서 멈췄어요. 네,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된 노사 이 교섭은 자리에 앉은 지 2분 만에 멈췄는데요. 양측이 다시 모이기로 했지만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어젯밤 9시쯤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간 근무부터 내일 주간 근무까지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구간,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이 파업 대상입니다. 지금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노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구체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자, 우선은 이 적자가 워낙 심해서 경영 정상화를 하려면 2026년까지 2,200여 명을 줄여야 한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사측의 입장입니다. 예. 파업이 예고된 뒤에도 백호 사장은 쇄신안에 협상 여지는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노조 입장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조 같은 경우는 적자 책임을 왜 노동자에게 떠넘기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는 공사는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민주노총의 입장이고 네. 한국노총은 이번 지하철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오전에 또 추가로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그 교통공사로부터 이제 일부 수정된 제안이 들어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 좀 이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만 참여하고요.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향후에 노사협의를 다시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일단 전면 파업이 아니라 경고 차원의 이틀짜리 한시적 파업입니다. 일단 노조는 계속해서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다음 주 수능이 끝난 뒤에는 전면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이제 예비 기관사를 투입하고
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으로 지하철 파업 대책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 지하철 이용하실 때는 좀 평소보다 여유 있게 좀 일찍 나와서 탑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빈대 확인 23건입니다. 자, 빈대 공포가 연일 커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빈대 출몰 신고 건수만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견되는 빈대들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빈대 출몰 신고가 23건. 네. 이게 지금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집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자치구별로 빈대 발생 신고 현황을 보고한 이 공식 집계인데요. 지난 7일까지 빈대 관련 신고 중 현장에서 확인된 사례가 총 23건이라는 겁니다. 또 서울시는 의심 신고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시민들은 참 불안한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네. 지하철을 이용해도 의자에 앉는 게 조금 무섭고 택배 박스도 밖에서 까고 물건만 가지고 들어오고 아까 이제 최근 발견되는 빈대가 기존에 쓰는 살충제에 내성이 생겼다라고도 이재승 기자가 네. 언급했는데 이건 또 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정부가 그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르면 내일 새로운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이 피레트로이드계 살충제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이 제품에 이미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빈대의 저항성을 나타냈다고 이미 많이 알려진 바가 있어서 새로운 약제 개발과 제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바뀌는 살충제는 모기나 바퀴벌레 퇴치용으로 쓰여서 빈대가 내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서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저도 예. 한번 봤었는데 또 쿠팡 측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빈대 의심 관련 신고 자체가 없었다.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빈대 공포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네. 덩달아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자꾸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분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대응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그 내일부터 쓰이게 된 승인될 그 살충제가 좀 잘 들어서 인체는 이게 무해한지. 무해하면서 예, 예. 빈대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왠지 살충제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가습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급하더라도 인체 무해한지를 잘 검증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이슈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자라니의 날벼락입니다. 자라니. 네, 이 공원이나 도심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에 놀라신 적 예. 있으시죠? 이 자전거와 또 도로에 갑자기 뛰어나오는 동물 고라니를 합쳐서 일명 이 자라니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면요. 서울 남산공원 둘레길인데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 한쪽에 자전거가 지금 운행 속도를 한쪽 보면은 시속 20km라고 저렇게 운행 안전 제한 속도가 나와 있는데 네. 하지만 자전거들이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속력을 좀 줄이지 않고 내려오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와인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즐기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더 위험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산책을 할 때 또 어린이들도 뭐 부모가 아무리 손 잘 잡아도 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갈 그렇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전거 옆으로 쌩 지나가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또 사람도 많고 자전거도 많은 한강공원 가보면은 한강공원. 네. 아찔한 장면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도 횡단보도가 앞에 있으면 자전거도 좀 우선 멈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사고, 이것도 좀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네네. 자, 자전거 빠르게 달려오더니 예. 자, 왼쪽에서 자전거 하나가 나오고 있죠. 오! 아이고. 부딪힙니다. 자, 두 운전자 모두 쓰러졌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가 상당히 많이 흘렀었거든요. 내가 알아서 피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속력이 빠르다 보면 반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전거 교통 사고는 매년 5천 건이 넘습니다. 자, 5천 건이 넘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숨진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100명 가깝다는 거죠? 네. 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강공원에 속도를 탐지해서 과속 여부 알려주는 CCTV 이제 설치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해당 시설은 AI 기반 CCTV를 통해서 자전거 속도를 탐지한 뒤에 전광판에 속도를 띄우고요. 또 일부 또 이렇게 띄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네네. 안전속도 위반 안내 방송도 함께 송출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시속 40에서 50km대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일부 전기 자전거가 있거든요. 예. 또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사이클 자전거들이 이번 제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한강 시민공원 사고 영상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면서 뭐 음악을 듣거나 이어폰 끼고 그런 것도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그 문화 또 원칙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네. 듭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안전속도 준수하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와 또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도로 뛰어다니고 경찰 팔 물며 난동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이 누군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내 인도를 뛰어다니는 지금 보시죠. 저 예, 예.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을 발견한 이 남성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경찰이 다시 남성을 쫓고 그리고 뭐 중앙분리대까지 넘어가면서 추격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도로 위잖아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대치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흥분한 남성은 거칠게 저항을 했는데요.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없어. 왜? 이 상황에서 경찰관 팔까지 깨물면서 격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찰한테 제압돼서 붙잡혔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 위고요. 저쪽에 차도 이렇게 차 헤드라이트도 보이는데 괴성을 지르고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왜 저렇게까지 난동을 부리는 건가요? 이 잡힌 남성 20대 남성이었는데 원인은 마약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마약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건데요. 심지어 이미 수배 중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마약 투약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또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범죄가 요즘 참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놀이공원에서 사라진 유모차 CCTV 봤더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아이 둘과 함께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는 글쓴이 점심시간에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기 위해 아이 둘이 탄 유모차 2대를 벽 쪽에 잘 세워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푸드코트 안으로 유모차를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워두고 밥을 먹으러 갔나 봐요.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네네. 예. 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유모차 2대 중 한 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 큰 유모차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글쓴이는 곧장 놀이공원 보안팀에 연락해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누가 뭐 훔쳐간 건가요? 아니면 뭐 자기 유모차인 줄 알고 다른 부모가 이렇게 가져간 건가요? 뭐 어떻게 된 헷갈려서.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좀 헷갈려서 모르고 가져간 거길 저도 참 바랬는데 네. 글쓴이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훔쳐간 거였습니다. 아이고. 네, 훔쳐간 사람은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 전화 통화를 하며 유모차를 자연스럽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 바로 옆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딸도 있었고요. 화면상에 유모차를 탈 만한 나이에 그 어린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은 비싼 유모차라면 중고로 팔려고 훔쳐간 것 같다. 훔칠 게 없어서 아이 유모차를 훔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요즘 들어서 유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조하는 용도로 이 유모차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네. 도난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손흥민의 두 눈 엽쫙 인종차별 축구팬 직관 금지입니다. 지난 5월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 경기의 관람석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지금 눈을 양쪽으로 끌어당겨서 쫙 짚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제스처, 서양인이 동양인을 조롱하는 인종차별 행동입니다. 예. 경기를 뛰고 있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건데요. 이 남성은 44살의 로버트 갈랜드라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행동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요. 온라인에 확 퍼졌습니다.
당시 토트넘 측은 이 남성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고요. 상대팀이었던 크리스탈 팰리스 측도 우리 구단 또한 이러한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 남성이 누군지 특정하는 대로 구단 차원에서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게 됐고요. 이 남성 법정에서 인종차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검사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면서 경기장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요. 이 남성 앞으로 3년간 축구장에서 직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심지어 외국 경기 보는 걸 막기 위해서 국제 시합 기간에는 여권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누리꾼들은 축구 경기 평생 못 보게 해야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무식한 축구팬, 강한 처벌 마음에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크린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방크린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5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의 주식시장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공매도이겠죠. 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공매도 전격 금지 워낙 큰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전격 발표가 됐고 바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네. 이 공매도 금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8개월 동안 이제 공매도는 금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매도도 안 되고요. 기존의 공매도도 연장이 불가하다라는 건데 이 대목에서 그럼 공매도는 뭐야? 네. 공매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맞겠죠. 네. 이 공매도의 공자가 빌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 없는데 먼저 판다. 없는데 어떻게 팔겠죠? 그래서 이 공매도의 기본은 예. 먼저 주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이걸 대여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식값을 다 주지 않고 일종의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그 빌린 주식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너무 비싸 떨어질 거야 라고 할 때 이미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주가가 10,000원에 팔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000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겠죠. 근데 예상대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 10,000원 있죠. 예. 그럼 한 주를 사서 5,000원에 사요. 하고 자기는 한 주를 빌렸기 때문에 원래 빌린 사람한테 한 주를 갚습니다. 아하. 그럼 손에는 5,000원이 남아 걸리는 있겠죠. 거죠. 물론 5,000원에서 이제 수수료를 수수료. 좀 빼야 되는데 예. 이게 공매도의 기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럼 공매도를 누가 많이 치느냐를 네. 보게 되면 거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 거의 한 공매도의 70% 뭐 비중이 됩니다. 뭐 기본으로 보면은 올해는 좀 떨어져서 한 68% 정도가 되게 예.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서 왜 갑자기 공매도를 이렇게 금지시켰냐라고 네. 한다면 이렇게 큰 손들 위주의 공매도 시장에 뭔가 결함이 있다. 가령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가 네. 특히 불법 공매도들이 횡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왔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에만 좀 유리한 시장이 아니었나. 네. 가장 큰 거 하나만 보면 이제 상환 기간이라고 해요. 예. 어떤 이제 공매도를 누구한테 주식을 빌렸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를 쳤어요. 예. 그러면 보통 개인은 90일 내에는 한 번 껐던 걸 갚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90일 날에는 그걸 한번 포지션을 아웃해야 돼요. 90일 안에는. 네. 네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실은 90일 이상, 1년까지도 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리볼빙,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기업이라는 게 매번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정도는 악재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공매도의 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악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 기업이 좋던 실적이 잘 나오던 네. 계속 주가를 누르다가
악재 나왔을 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아마 이런 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고쳐야 된다고 청원을 한 거고 예. 이번 당국이 말하는 것은 불법 공매도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까 주식은 빌려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네. 아예 빌리지도 않고 전산상 숏을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뭐 외국계 은행이 그렇게 한 거를 적발을 해내기도 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리고 아하. 그동안의 불법 공매도들을 전수조사하겠다. 네. 이것이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전격 공매도를 금지한 핵심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단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공매도 금지 효과 끝.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서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그게 하루 만에 효과가 사라졌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급등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그 네. 다음날 화요일에는 또 갑자기 떨어져서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했는데 일단은 그 사이드카라는 게 뭔지를 좀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6일이 바로 이제 일요일 날 전격 발표가 된 그 다음 날 첫날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5%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7% 올라서 사이드카가 장중에 발동이 됐었는데 네. 이제 코스닥에서요. 사이드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네. 급락을 할 경우에는 일종의 제어 장치를 겁니다. 그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는데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코스피는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때 코스닥은 6% 이상 오르거나 떨어질 때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멈춰 중단을 시켜서 일단 과열 양상을 이제 막아내는 이제 그런 네. 조치가 바로 사이드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얼마나 컸냐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 너무 시장이 올라서 멈춰 했던 예. 거고요. 그 다음 날 물론 종가는 이렇게 끝났지만 장중에는 오히려 또 코스닥 150 선물이 마이너스 6% 이상 또 떨어지면서 이때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이드카라는 게 일방향으로는 연속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시장이 막 오를 때는 예. 그날도 오르고 다음 날도 오르고 아하. 그리고 떨어질 때도 그 다음 날도 매도 사이드카인데 이렇게 네. 하루는 매수, 그 다음 날은 매도 걸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다라는 네. 표현이 정말 이거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왜 이번에 그랬지? 과거에도 보면 이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적어도 한 2주까지는 예. 갔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도 했었고. 예, 2주 정도에 한 뭐 5%, 6% 정도가 올랐었는데 네. 앞서도 봤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5%가 그냥 올라버리는. 예. 그러니까 1, 2주치, 뭐 10거래 일치를 하루에 끝냈잖아요. 그 핵심에는 숏 스퀴즈라는 또 다른 이 용어도 점점 어려워지고 숏 있는. 스퀴즈. 예. 네. 이 숏 스퀴즈를 이전에는 숏 커버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숏이라는 게 이제 매도를 친다라는 것의 이제 영어 표현입니다. 예. 근데 공매도를 친 세력들, 공매도 주체는 어느 시점에는 주식을 되갚아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많이 떨어졌을 되잖아요. 때.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자신이 주식을 되사서 되갚아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면서라도. 예. 근데 숏 스퀴즈라는 거는 숏 커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되사서 주식을 갚는 행위보다도 네.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건데 아. 숏 스퀴즈는 이제 공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그 종목의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럴 경우에 이 공매도 친 세력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가 더 커지죠. 예. 근데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 주체는 어서 빨리 그렇죠. 예, 되갚아야 되니까 더 높은 가격에 아. 주식을 사서 되갚으니까 이 당시에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는 걸 이제 숏 스퀴즈. 숏 커버보다는 더 강력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숏 커버링은 들어봤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더 센 겁니다. 숏 스퀴즈군요. 근데 숏 스퀴즈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 종목을 사랑하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날 월요일을 보면 2차 전지 업종에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었는데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는 부랴부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숏 스퀴즈를 통해서 주식을 되갚았고 예. 그다음 화요일, 수요일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더 이상의 해당 종목은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물 주식을 팔면서 아하. 이제는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동안엔 자신들이 공매도 쳤던 거를 빠져나오려는 아마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파악이 됩니다. 숏 스퀴즈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인기가 없어야 막 주가가 떨어져야 그래야 팔아야 내가 이 돈을 버는데 네.
예상 밖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막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안 되겠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그렇죠. 털어내야겠다. 요게 쇼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주 월요일은 추가 공매도도 안 된다. 아, 그렇죠. 8개월 동안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안 되는데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빨리 팔아버리는 상황. 숏 스퀴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연말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워본 것 같아요. 산타랠리. 연말 맞아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 현상. 네. 이거 올까? 근데 공매도 금지했던 시기에 맞물려 있었으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과거의 공매도 금지 시기 때 어땠는지 맞습니다. 살펴보죠. 뭐 산타랠리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데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전격 공매도 금지가 그래도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아? 예.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공매도 금지를 했던 세 차례 기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린 그동안 3번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요. 2008년 무서웠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 국가들이 재정이 완전히 펑크가 난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예. 당시 2008년을 보면 공매도 금지로는 막기 힘든 대규모 경제 위기자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보면 오히려 주가는 고만고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재정 위기 때는 그나마 성과는 있었다. 가장 공매도 금지로 활짝 웃었던 때가 코로나. 보십시오. 거의 1,700, 이게 장중에 뭐 1,500이었는데 3,000을 넘게 되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이번에도 시장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 각각의 시기는 공매도 금지는 하나의 요인이었었고요. 플러스 알파가 더 덧붙여졌습니다. 가령 2020년부터 했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대규모 돈풀기였죠. 그렇죠. 공매도 금지도 있었지만 코로나 보조금. 맞아요. 중앙은행에 이어서 정부가 돈을 푸는 예. 그러니까 돈의 힘이 함께 있었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는 약간 안전핀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푸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으니까 꼭 저 그래프를 보고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 했을 때 올랐잖아. 이번에도 산타랠리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맹신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라는 예.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공매도 이번에 이제 금지 조치에 대해서 네. 우려도 있잖아요. 물론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그 우려,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장 이제 외국계 언론사들 네. 또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이제 이런 주장과 자신들의 이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거죠. 공매도라는 것이 선진 증시에는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그런 제도인데 네. 그것들을 금지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뭐 더욱 중요한 게 알리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금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전격적이다. 아하.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그들의 어떤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번 일단 보게 되면 공매도의 네. 부작용들의 우려. 첫 번째가 한국 주식시장의 대외 시진도 하락. 이 부분은 아마 너무나 급격하게 공매도 금지를 네. 홍보도 없이 발표했다는 점들 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이탈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제 함께 놔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현 정부도 그랬고 이전 정부부터 일종의 좀 목표가 MSCI 선진 지수 쉽게 말해서 네. 우리 주식 시장을 선진 증시로 지수에 편입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아직은 그게 아닌 거죠? 아니죠. 우리는 예.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는 곳에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일단 항상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외환 거래. 두 번째가 공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매도를 뭐 코스피에 200개, 코스닥에 15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 다 풀어라. 이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역행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MSCI 선진국 지수는 수년간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양질의 자금은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세 번째 있는 것이 일부 종목 거품. 근데 저거는 공매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데요. 예.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의 원래 이론상은 아니 과대평가돼 있잖아. 네. 헛개비인데 별거 아닌데 주가가 너무 높아. 그럴 때 공매도를 치는 건데 네. 그게 없으면 거품은 더 커질 것이 아니냐. 이런 부작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앞서서 더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를 하고 예.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런 부작용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참에 정말 제대로 된 공매도의 개선책, 시스템 강화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국도 이런 것들을 의식함과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이 공매도 부작용의 개선책을 함께 내놓는다면 네. 결국 펀더멘털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튼튼하다면 네. 아마 더 외국계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공매도 금지 정책의 부작용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주식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네.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뭐 네. 지금 최근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데를 노려라라는 그런 조언들이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잔고가 쌓인 데를 왜 노리냐고 하면 또 숏 커버, 숏 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노리라고 하는 건데 숏 커버든 숏 스퀴즈든 강력한 매수가 있어야 그 공매도 세력이 두려워서 그렇죠. 숏 커버를 나가는 거지 네. 매수가 없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풀지는 않죠. 예. 6월 말까지 추가는 못 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너무나 집중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해당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만큼 많이 안정되고 떨어지느냐라는 매크로 변수라든가 아하. 이런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매도 추가 공매도도 안 되고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주가를 왜곡되게 누를 가능성은 덜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매크로 변수에서 달러가 약세로 되거나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매도는 금지가 된 거니까 네. 오히려 그 다음 주식의 기본 원리인 기업 실적, 펀더멘털 또 금리가 떨어지는지 네. 또 달러가 미국 약세가 10년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 이 이슈 때문에 막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카페 같은데 뭐 이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조금 현혹되기보다는 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네.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데요. 이게 뭘까요? 1번 퀸카, 2번 사이드카, 3번 케이블카. 오늘 보기가 좋네.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삼시세끼 다 챙기는 것도 사치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인데요. 색다른 아이디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통조림으로 만든 만화 주인공 곰돌이 푸, 제법 그럴듯하죠? 미국 뉴욕에서 식료품 통조림을 이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캔스트럭션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통조림을 쌓아 올리느라 분주한데요. 1992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대회에서는 음식물이 든 통조림과 투명 테이프, 고무 밴드만으로 조형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이를 제외한 어떤 지지대도 사용할 수 없고요. 전시에 사용된 통조림과 전시회 입장료를 대신해서 받는 모든 통조림들은 대회가 끝난 뒤 푸드뱅크로 보내지는데요. 통조림으로 창의성도 마음껏 뽐내고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물 제공과 기금 마련에도 힘을 보태는 의미 있는 대회. 이 착한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150개 도시가 동참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눔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이런 착한 대회가 더 많은 곳에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가 지나간 거죠? 쌩 하고 달리는 자동차. 그런데 거꾸로 재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차는 후진으로 달리는 중입니다. 독일에서 포착된 고성능 전기차의 모습인데요. 후진으로 시속 275.74km를 기록하면서 이 분야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사고라도 날까 조심조심 주의하게 되는 게 바로 후진할 때인데 신기에 가까운 운전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빠른 속도로 후진 주행을 하면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소프트웨어로 후진 속도가 제한되는데요. 이 자동차는 공기역학과 안정성 등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예외로 제작된 거라고 하네요.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대, 배달과 관련된 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미국에서 배달 음식 절도범이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걸까요? 와, 제일 설레는 순간이죠. 배달 기사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현관문에 내려놓고 도착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사라지는데 갑자기 배달 기사가 사라지자 웬 불청객이 나타나 음식을 낚아채갑니다. 이 어이없는 배달 음식 절도범, 사람이 아니라 야생 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주저없이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빠져나가는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지죠? 음식을 챙기려고 현관문을 연 가족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설마 배달 음식을 곰한테 도둑 맞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도 무시무시한 야생곰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그냥 음식만 들고 사라진 게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네,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첫 소식 가상자산 관련 업계 소식이군요. 오, 네. 네,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다시 또 오르고 있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투자 관련 얘기는 아닙니다. 아, 좋은 투자 정보 나오는 줄 알고 솔깃했거든요.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에 할 얘기는 기부입니다. 기부도 가상화폐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올해 초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컸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업비트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모아서 기부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용자 276명이 참여해서 6.56 비트코인, 당시 돈으로 약 2억 1천만 원을 모금했고, 업비트 측에서도 기부에 참여해서 도합 14 비트코인을 유니세프를 통해 기부했습니다. 총 4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와, 네. 국내에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가상자산을 기부받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기부한 코인이 잘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투명한 기부 문화 정책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대체 불가가능 토큰 NFT로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블록체인을 도입해 멸종 위기 식물을 NFT로 발행한 게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참여자들 입장에선 NFT를 소장할 수 있고 또 수익자 입장에선 이 수익을 바탕으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는 13일에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국제 행사인 UDC 2023이 열리는데요. 업비트가 올해로 6회째 개최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기술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기부나 문화 등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더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날이 차가워지면서 기부, 모금도 이제 슬슬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하면 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영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형들은 레고 등 일반적인 블록 장난감들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아, 이게 뭐 장난감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 회사가 아니라 한 코딩 회사가 만든 건데요. 제작된 모듈에 명령을 넣은 코딩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와. 국내 한 스타트업 회사가 복잡한 코딩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또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케이블입니다. 네네. 보통 데이터 센터 케이블은 구리나 광섬유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특이하게도 이 케이블은 그냥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다고 해요. 보기에도 하얀색 플라스틱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걸로 데이터 전송이 되나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은 매개체가 있으면은 신호가 달라붙는 물리 현상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가정이 아닌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주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수인데 이 방식을 이용하면 무려 800GBps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세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이 차세대 케이블 역시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소개드린 이 두 회사 모두 올해 열린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 심포지엄에서 당당히 수상했습니다. 이 네. 행사는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중앙그룹이 주도해서 어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 성과가 뛰어난 스타트업 7곳에 국회의장상과 과기부 장관상, 중앙홀딩스상 등이 수여됐는데 주요 연사들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에겐 전국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뻗어나가는 혁신 창업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네, 오늘도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랑 글로벌 진출 전략 이런 토론이 열린다고 하니까 오늘 국회의원회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소식 또 뭔가요? 네, 지금까지 기술 관련 행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인문학 포럼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제7회 세계 인문학 포럼이 진행 중입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학 석학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현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부산은 엑스포 개최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이런 국제 행사 개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박형준 시장의 환영사 들어보시죠. 부산의 특별한 인문학 지형 2030년 엑스포를 왜 부산에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대주제는 바로 관계라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세대, 성별, 계층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라 이를 심층 주제인 소통을 통한 연대, 공존과 상생, 공감을 통한 화합으로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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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첫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배트맨 좋아하시죠? 이 네. 배트맨 같은 한국형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작품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의롭게 미친놈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자경단의 단죄,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죄값을 누군가 폭력으로 받아내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 타이틀이 뭔데? 비질란테.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도 내공이 막 연기 내공이 네. 막 느껴져요. 네. 그리고 다크 히어로, 비질란테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귀에 작품인가요? 쏙쏙 박히죠. 이 네. 비질란테라는 제목 자체가 이 예. 작품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OTT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시리즈 비질란테입니다. 이 비질란테가요, 자경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해서 안전을 지키는 무리라는 뜻의 단어라고 해요. 아, 네. 이 비질란테는 사실 글로벌 조회수 무려 3억 7천만 뷰의 동명 웹툰 원작을 시리즈로 옮긴 작품이고요. 총 8편인데 어제 8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2편씩 공개가 됩니다. 자, 누가 과연 비질란테냐? 낮에는 정말 우수하고 착한 경찰 대생 김지용, 그리고 밤에는 이 법망을 피해간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다크 히어로 비질란테가 되어 돌아오는 배우는 남주혁 배우고요. 네. 예, 이 어린 시절에 엄마를 폭행해서 정말 무참히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동네 건달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이제 나온 뒤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을 하고 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심판을 하겠다. 비질란테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캐릭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낮에는 모범 경찰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 어떻게 범죄를 쫓아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오히려 그 기술을 밤에 자경단 할 때 이용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 비질란테를 쫓는 광역수사대 팀장 유지태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비질란테를 파헤치는 기자는 김소진 배우, 그리고 이 비질란테의 조력자 역은 또 재벌 2세 역을 맡은 이준혁 배우가 맡아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지태 씨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커진 느낌인데 네. 이 작품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주얼 변신을 노력했다면서요? 네, 원작에서 이 캐릭터 자체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형사예요. 예. 그걸 거의 그대로 만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위압적일 만큼 몸을 키우고 터미네이터 같은 괴력의 액션을 또 보여줍니다. 무려 20kg 가까이 몸무게를 근육질 체형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예. 이 캐릭터는 법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옳고 또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굉장히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정말 몸을 키운다라는 것 가지고도 이 캐릭터 한계를 느낄 만큼 고된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작품 보시면 그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 와, 이 법에 모순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옳은 길로 간다고 믿는 이 마인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네. 작품인데 앞으로 이번 주부터 2회씩 매주 수요일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우주를 지키는 마블 히어로가 돌아왔죠. 네, 이 마블 민국, 대한민국의 더 마블스가 개봉을 했습니다. 2018년에 58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흥행했던 이 마블의 히어로죠.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제목이 더 마블스로 돌아왔어요. 네. 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The Annihilator. You took everything from me. And now I'm returning the favor. She's entangled our light-based powers, so we switch places whenever we use them. Strong theory. You can absorb light. I can see it. And Kamala... Who's Kamala? Hi. She can turn light into physical matter, which I have never heard of. I could totally show you. No! 네. 어제 개봉한 이 마블스는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3명의 여성 히어로 그리고 고양이가 주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힘을 가진 이 여성 히어로들, 모니카 램보, 그리고 미즈 마블은 카멜라 칸, 그리고 캡틴 마블, 자신의 능력을 쓸 때마다 각각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이 스위치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예상치도 못한 팀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기대하셨던 박서준 배우의 할리우드 마블 데뷔작인 셈이죠. 네네. 박서준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사실 제작 과정 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박서준 씨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인터뷰 영상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Mark Sergio, maybe the most famous person I've ever worked with in my life. 저도 제가 이 영화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게 다 놀랍죠. 오, 박서준 씨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리 예. 라슨이 박서준 제가 지금까지 같이 일해본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유명할지도 사람이다. 모른다고 하는데 네. K 배우들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솟아나요. 맞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박서준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되게 독특하게 얀 왕자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얀 왕자는 노래로만 서로 소통하는 행성 알라드나의 왕자이고요. 또 극중에서 캡틴 마블의 남편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 군주 역할로 아주 멋진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캡틴 마블 일행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캡틴 마블과 함께 댄스 실력도 보여주고요. 오, 네. 전시 상황에서는 액션까지 펼쳐내는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요. 좀 등장 시간은 짧지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더 자부심이 차오르는 건 이 작품을 만든 감독님이요. 네. 어렸을 때부터 K 콘텐츠 드라마의 진짜 찐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이 캐릭터는 박서준 배우가 연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감독이 개인적으로 팬이었군요. 사암동 클라스는 안 보셨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비질란타와 더 마블스 동서양의 히어로를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 작품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인행, 친행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위를 잊게 해줄 아주 싸늘한, 서늘한 공포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어제 개봉한 뉴 노멀이라는 작품이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예. 네. 인연은 여보세요? 우연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래. 어느 순간 나하고 딱 만나지는 거야. 근데 영상으로만 보면 뭔가 공포 영화 같지 않게 느껴져요. 네. 젊은 배우들이 나오고 청춘, 네, 청춘 영화 느낌? 같은데. 예, 제목도 뉴 노멀이잖아요. 이 작품은요, 기담, 곤지암처럼 한국 영화사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공포 영화를 만든 정범식 감독의 일상 공포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새로운 시대에 도착한 웰메이드 말세 스릴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흉악 범죄가 정말 만연한 시대잖아요. 네네.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6개의 옴니버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예고도 없이 화재 경보기 점검원이 찾아오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그 이외에도 연쇄살인이나 인신매매, 스토커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데 정범식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보다 백주대낮에 정말 낯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칼부림이 더 무섭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뭐 서현역 사건이나 뭐 신림동 사건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포를 하나의 작품으로 엮은 건데 그만큼 화면에 간간히 나왔는데 뭐 정동원 그쪽 가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샤이니 민호 씨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배우들의 면면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이번에 뉴 노멀에 등장하는 배우들 감독님이 굉장히 새로운 조합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롯 가수죠. 정동원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지우 배우가 7년 만에 또 스크린에 복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샤이니의 최민호 배우라든지 피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주님,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이유미, 그리고 그룹 여자친구의 예린님도 첫 스크린 도전을 펼치는 작품이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화려한 배우 군단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면서 개성을 보여줍니다. 정범식 감독은 이 배우들의 새로운 조합에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배우들이 뻔하지 않은 연기를 보여주면서도 또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대중들에게도 호감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배우들의 조합 살펴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수로서 만났던 정동원 씨 그 팬들이 영화 배우로서도 만나보면 또 색다를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뉴 노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 뉴 노멀을 보고 네.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마음을 비질란테를 보고 좀 좀 이렇게 해소하고. 해소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로 잘 엮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암동 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2번
사이드카였습니다. 3번 케이블카 아니었어요. 2번 사이드카입니다. 네, 오늘 당첨자 오늘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나야 7052님 그리고 해랑데이 이렇게 두 분 당첨되셨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아침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여 내 맘에 언제나